자,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영업비까지, 영업권까지 내용 봤었죠? 책 우리 41페이지 상단에 영업권 내용까지 봤었는데, 영업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다? 그래요. 영업권은 유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얘는 시험 문구에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41페이지 상단의 개발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개발비 하기 전에 밑줄 먼저 긋고 진행할게요. 개발비란 동그라미 1,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동그라미 2, 식별 가능하고, 동그라미 3,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와 3번은 무형자산의 취득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서 볼 건데 이 둘은 조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1,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데 그것이 개발비다라는 거. 밑줄 아래 더. 그러나 연구비는, 개발비가 아닌 연구비는 개발 창조기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비와 개발비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자, 구조상 보면 연구비는 개발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발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한다 쳐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기 전에 연구원들도 모으고 기타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원 모집, 아직 개발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연구원들 모집하고 기타 등등 잡비들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 들어가기 전까지 발생된 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연구비로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개발 단계, 백신의 개발을 성공한 거야.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무형 자산의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즉 식별 가능하고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법적 권리가 생겼고, 그와 더불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이 백신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이 경우로서는 이제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로 봤을 때 개발이 끝난 후 우리가 이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이제 직원 채용도 해서 영업사원도 뒀다. 그래서 영업사원에 대한 급여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은 개발비로 자산으로 인식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단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개발비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의 비용, 즉 연구비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개발 단계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백신을 만들었다 해서 자산으로 인식한 조건, 식별 가능하고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이 이후에 이 백신을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광고비라든지 영업사원 비용 등은 개발비라는 자산의 항목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 단계별로 비용이냐 자산이냐 비용이냐 구분 지어주셔야겠죠. 시험에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형 자산에 나올 부분은 영업권 관련, 개발비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 주의해서
개발비는 체크를 해주시고 별표 2개 정도는, 영업권도 별표 2개 정도 체크해주시고, 다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쉽게 말해 특허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으로 식당이라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산업재산권은 나의 권리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통틀어 산업재산권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뭐 배우냐면 단어 배우는 거예요. 단어. 지금 무형자산에 산업재산권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상표권, 의장권 또는 특허권이라는 항목들은 산업재산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통합해서 쓰겠구나. 되셨죠? 자, 동그라미 4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형체가 없으니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밑줄 좀 그을게요. 만약에 물리적 형태에 담겨 있을 수 있는 때,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형태에 담겨 있을 수 있는 때에는 유형과 무형 중 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 즉,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를 했다면, 컴퓨터 구매를 했다 해서 이 안에 한글 프로그램, 윈도우 등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러면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이 컴퓨터 유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라고 보면 컴퓨터라는 유형 자산이 더 유의적이니 이 컴퓨터는 유형 자산으로 구분이 될 것이고, 컴퓨터가 있지만 우리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어요. 뭐 시어너라든지 기타 우리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은 기타 프로그램을 추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이 되겠죠. 무형으로서의 가치가 더 유의적이니 해서 유형인지 무형인지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 판단에 따라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으로 구분을 달리하겠다라는 것까지 구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이센스는 뭐냐? 산업재산권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상호 너 빌려줄 테니까 잠깐 써. 대신 그와 관련된 수수료는 우리한테 지급을 해. 라고 하면 이 라이센스는 누구의 자산이에요? 그쵸? 이 산업재산권을 빌려주는 백종원한테 있는 거겠지. 그럼 백종원은 이 골목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라이센스, 무형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재산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가를 받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 되셨죠?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시험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기타의 무형자산은 넘어가시고, 다음에 무형자산.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앞에 것들은 무형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다면 그럼 무형자산은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취득 가액은 어떤 가격으로 인식을 할 거냐? 우리 유형자산도 배웠습니까? 자, 책 내용 보시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한다. 묶으시고 별표. 기업,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회사에 가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주고 살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어야 무형 자산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는 거. 자, 취득 유형별로 그럼 무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할지. 개별 취득. 무형 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격에 우리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익 관세야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제세 공과금, 즉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가산한다. 이건 앞에 내용과 동일하죠. 유형 자산과 해서 유형 자산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면 무형 자산은 대부분의 내용이 따라오니 앞에서 유형 자산을 힘을 좀 더 실어 주시라 자꾸 강조드려요. 자,
두 번째 별표. 얘 별표 3개.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언제까지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얘 우리 유형자산과 비교해보면 언제까지냐? 즉 유형자산의 예를 들면 설치까지, 그리고 설치가 이루어진 상태 이후에 발생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형자산, 기계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비용은 수선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듯이 무형자산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무형자산으로 취득원가를 가산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즉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원가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설치 이전까지 발생된 원가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즉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발생된 원가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겠다는 거. 중요해요. 자, 이 내용은 봤죠?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즉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예, 자산 아니다. 내부적 창출 영업권은 실제 거래 가액을, 왜냐하면 취득 원가를 실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니까 이거 내가 느끼는 가치예요. 아, 나 장사 잘해서 이만큼의 가치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거 신뢰성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 영업권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책 42페이지 무형자산의 삼각. 무형자산의 삼각은 유형자산의 삼각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이론적으로 가끔씩 뭐 한두 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 자, 밑줄 무형자산의 삼각 대상 금액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한다. 얘는 유형자산과 일부 동일하죠. 일부. 왜냐? 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하는 거는 정률법은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죠. 정률법은 잔존가치 차감 안 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삼각 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뺄 게 원칙적으로는 없겠죠. 원칙적으로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경우에? 자, 아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기억 니은 묶으시고 얘도 별표.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시험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를 더 끌어다 쓰기가 편해요. 왜? 오답으로 나오기가 편하니까. 내용 보시면 기억.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원칙은 잔존가치가 없는데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몇 년 후에, 5년 뒤에 A라는 기업이 야, 나 그거 5년 뒤에 내가 살게. 지금 너 100원짜리인데 5년 뒤에 내가 한 10원 주고 살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팔아 라고 한다면 얘 1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산에 대한 잔존 가치가 10 정도는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몇 년 뒤에 약정하겠다라는 거. 나 그 가격으로 살게. 이러면 잔존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 활성 시장이 존재해서 무형 자산의 활성 시장이 존재해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 자산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활성 시장이 존재하여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가 결정된 가능성이 있다. 즉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 뒤에 이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야. 즉 나 이 자산 내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서 5년 뒤에 활성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뒤의 가치를 예상해서 그만큼의 잔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원칙은 잔존 가치가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잔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2번 내용 연수 밑줄.
원칙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 20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계약에 정해진 경우 일정 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지만 예외라고 적어두시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때는 20년 초과해도 된다라는 거, 원칙과 예외가 존재한다 해서 잔존가치와 내용 연수에 관련된 원칙과 예외 사항을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형자산에 나온다면 이 정도 나올 법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무형자산 상각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우리 유형자산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감가상각, 가치감소분 감가상각비로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대변에 뭘로? 그쵸, 감가상각 누계에 우리 가치감소분을 모아두는 계정 과목 하나, 자산의 감소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모아뒀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즉 얘는 간접법이라고 해요.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이 간접법은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의 인식은 동일하고, 동일한데 대변에 상각 누계액이라는 통장 개념의 잔액을, 통장 개념의 기존 과목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자산을 차감시킨다라는 거예요. 해당 자산을 차감시킨다. 간접법은 자산을 차감하지 않고 자산과 관련된 차감 계정을 별도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그러나 직접법도 인정을 해주겠다. 직접법은 뭐냐? 별도의 차감 계정을 두지 말고 그냥 너 자체적으로 자산 차감돼. 별도의 계정 쓰지 말고 네 이름 까먹으면서 가치감소분 인정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간접법과 직접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정액법을 쓰고 각각 정률법, 연수학계법 등 쓰게 되는 경우에는 쓰게 되지만, 그 외적으로는 정액법을 쓰겠다. 일반적으로는 정액법을 쓰지만 기타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위의 내용보다는 아래의 내용, 우리 42페이지 상각 방법,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이 중요하세요. 상각 대상 금액, 내용 연수, 상각 방법,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뭐 했다? 무형자산 배웠잖아요. 무형자산까지 배웠으면 우리 어디까지 배운 거다? 자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 맞아요, 유동자산은 끝난 거야. 자, 자산 중에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었고, 우리 여태까지 비유동 중에 무형자산까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비유동 자산 마지막으로 배우면 우리는 이 자산 비유동까지 모두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 중요성 떨어지긴 하지만 계정 과목의 이름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임차 보증금이 회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경력이 좀 짧으면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얘와 반대로 임대 보증금과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임차 보증금은 뭐냐?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했어. 빌렸어요. 빌리면 보증금 1,000에 뭐 월세 50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낸 보증금, 즉 임차 보증금이에요.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즉 내가 사무실을 쓰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반대로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야, 즉 건물주,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건물주로서 내 건물을 빌리고자 하는, 사무실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왔어. 즉 나는 임대인이 되는 거고 사무실을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는 보증금은, 내가 건물주로서 받는 보증금은 임대를 해줌으로써 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느 부분 하고 있다? 자산 부분 하고 있다. 그럼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자산이겠지. 예, 자산이겠죠. 왜?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낸 보증금 나중에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겠지. 그러니 임차 보증금은 자산, 임대 보증금은 그렇죠, 부채가 되겠지. 왜? 내가 임대를 받고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생기겠지. 의무가 생긴다면 예, 부채구나. 우리 다음 시간 뒤에서 배울 건데, 부채는 내가 지급할 의무라는 거예요. 자산은 권리. 느낌적인 거 다 오셨죠? 해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전세권은 넘어가고, 장기 매출채권도 매출채권 중에 만기일이 1년이 넘어가는 것들, 그러면 장기로 보겠다. 장기 단기 구분하는 기준 1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는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어음 기억나시나요? 받으러음. 우리가 물건 팔고 당장 돈을 못 받았지만 어음을 받은 거예요. 받으러음. 그런데 얘 만기일이 돼서 내가 이제 우리가 물건 판 놈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나중에 주기로 했던 어음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만큼 돈 내놔 라고 청구를 했더니 상대방이 나 어려워서 부도됐어, 나 돈 못 줘, 뱉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받으러움, 이제 어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겠지. 종이쪼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얘 좀 슬프지만 이름은 좀 바꿔주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 이름 부도어음과 수표로 이름을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자산의 개정 과목을 재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어음 지급했으나 어음과 관련된 지급인이 나 지금 못하겠다, 부도 처리해달라라고 하면 이 어음 부도어음과 수표로 개정 과목 바꾸겠다라는 거, 재분류하겠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조금 풀어보고 무형자산과 관련돼서 시험 출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책 75페이지 문제 40번 먼저 풀어보시고, 풀릴 거예요 이제. 자, 풀어보시고 저랑 한번 볼게요. 자, 풀리나요? 같이 보시면,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의 특징이 아닌 것,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고, 동그라미 1을 조건이었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 효익에 유입될 가능성이 충족이 되면 된다. 무형자산의 요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2.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년, 맞는 말이죠. 원칙 20년이고 예외적으로 기타 법령에서 정한다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3.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유형자산과 동일하죠. 설치 이후 사용 가능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각 시작하겠다. 당연한 말이죠. 동그라미 4.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발생된 비용은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해서 연구비, 개발비, 개발 이후에 발생된 판관비 구분해 드렸으니까,
무형 자산은 언제까지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그래요. 운용 가능할 때까지.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죠? 무형 자산의 원가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겠지. 76페이지 문제 41번. 무형 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험장 가시면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옳은 것 고르는 건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지. 이게 시험장 가면 아는 문제일수록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잘못 읽어서 동그라미 읽었더니 동그라미 1번이 또 옳으네. 그러면 아래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한 번 더 동그라미 치시고 구분을 지어주시고. 동그라미 1.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업의 통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발생으로 분류한다. 자, 문구 보시면 우리 50일에 나왔던 문제와 53에 나왔던 문제 문구 거의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출제위원들이 기출 문제에서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반복된다 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라는 거. 출제위원들도 기출 문제를 토대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해서 동그라미 1 맞는 말이고, 무형 자산의 내용 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 문제와 완전 똑같죠. 그럼 얘는 틀린 말이지. 20년 초과할 수 있겠죠.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 자, 동그라미 3. 무형 자산의 잠정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제3자가 내용연수 이후에 일정 약정 금액으로 구매하기를 약정한 경우, 또는 기억해봐요. 시장, 무형 자산에 활성 시장이 있는 거야. 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활성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동그라미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즉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영업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로써 우리가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배울 건 부채. 부채 들어가기 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부채는 자산만 열심히 공부하면 부채는 어느 정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산과 부채는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자산은 권리라면 부채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산일 때 상대방은 부채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채를 기억해 주시면 되니 자산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채는 거의 다 따라오겠다. 자, 밑줄. 부채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동그라미 1.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 동그라미 2번.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 자산은 뭐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 기억하시죠? 자, 부채도 동일하게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겠다 해서 유동 자산과 관련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유동 부채, 비유동 자산과 관련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비유동 부채라는 거 하나하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유동 부채. 순서도 동일하죠. 매입 채무, 우리 유동 자산에 뭐 배웠어? 매출 채권. 자산 복습할 개념에서 하나하나 반대되는 개념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 내가 물건 팔고 받을 권리. 매입 채무는 뭐냐? 반대대로
내가 물건을 샀다. 그리고 줄 금액이 있는 거야. 돈 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 즉 밑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 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반대되는 거 뭐?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 그러니 어렵지 않겠죠. 내가 물건 팔고 우리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거야.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야. 그러면 판매할 핸드폰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이 핸드폰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거래이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야 이거 내가 다음 달에 돈 줄게 라고 하면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핸드폰이라는 상품이 들어왔겠지. 자산의 증가 상품 얼마 대변에 나 이거 다음 달에 줄게.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줄게. 줄 의무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얘 이름 외상 매입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줄 돈 얘 부채 증가로 대변. 자산과 부채 기분 좋으면 차변, 기분 나쁘면 대변. 기억하시죠? 부채니까 줄 게 생기니까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 부채는 대변에 오겠다.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 주의하시고. 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면 우리 자산에서 뭐였어요? 예로 든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은행이야. 은행에서 타던 차를 팔았어.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럼 받을 돈이 생겨. 이거 뭐다? 미수금이었죠. 반대로 내가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했어. 우리 은행에서 자동차를 구매했어.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야 이거 다음 달에 줄게. 얘 뭐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이외니까 외상 매입금 매출 채권 아니라 매입채무 아니라 미지급금. 얘 미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내가 줄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되셨죠? 단기 차입금 얘와 반대되는 개념 뭐였어요? 단기 대여금.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면 상대방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지. 내가 빌린 돈. 하지만 단기니까 몇 년? 1년 이내에 갚을 돈이라는 거예요. 차입한 금액으로서 결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당연히 지금 우리 어디 배우고 있어? 유동부채 배우고 있단 말이야. 다 그러면 미지급금도 결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단기 차입금도 1년 이내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갚을 돈이니 차입금. 얘와 반대되는 개념 단기 대여금. 하나하나의 이름, 지금 부채와 관련된 이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44페이지 예수금. 예수금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하고. 자, 예수금은 뭐냐면 내가 대신 잠깐 받았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좀 와닿진 않으시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으면 뭐 내가 세전으로 200을 받겠다. 월 200을 받겠는데 이제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세금을 낼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200 기준으로 200만 원 안에서 일정 부분 세금도 내고 4대 보험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한 20만 원이다라고 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원으로서 이 세금을 매달 받으면서 국가에 납부하기 귀찮으니까 좀 혜택을 주는 거야. 혜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이 의무를 좀 전가를 시키는 거죠. 즉 월급을 주는 사람아, 대표야, 네가 200에 대해서 세금 20만 원 떼가지고 이거 잠깐 보관했다가 나중에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라. 즉 나는 월급은 200이었지만 여기서 20만 원 뺀 나머지 180만 원 받는 거야.
왜? 20만 원은 세금이니까. 그렇지만 이 20만 원 세금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자, 우리 회사의 대표님한테 의무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표가 그럼 20만 원 잠깐 받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20만 원 납부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20만 원 내 돈이에요? 아니죠. 내가 잠깐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이라는 거예요. 즉 나중에 나갈 돈이야. 잠시 나한테 머물렀다가 누군가에게 지급될 돈, 즉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밑줄 일시적으로 제3자를 대신해 보관하였다가 국가 등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 금액에는 세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사대보험 등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예수금 규정 과목을 쓴다. 되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싫을 거야. 아, 몇 대 가는 거야 이거.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 금액은 예수금으로 나한테 내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지급하는 대표자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다음 선수금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